나는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거울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피곤이 내려앉은 얼굴과 굵어진 손가락과 설거지를 하다 갈라진 손등을 볼 때마다 굳이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침마다 국밥집 불을 켜는 일만큼은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엄마가 그러셨다. 가게 문 여는 사람은 복을 여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쓰러지기 전까지 늘 새벽마다 하시던 그 말을 나는 여전히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나는 올해 55살 장이란이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소박한 국밥집을 물려받았고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의 거짓말과 도박과 주식 실패 때문에 빚만 잔뜩 떠안은 채 이혼한 여자다. 사람들은 국밥집만 보면 단순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냥 오래된 식당 하나겠지. 하지만 내겐 내 모든 자존심이 들어있는 곳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가게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면 먼저 육수를 확인한다. 밤새 끓인 뼈들이 잘 우러났는지, 간은 맞는지, 국물이 탁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씩 살핀다. 그 다음에는 밑반찬을 꺼내고 상을 닦고 가게 앞 인도를 쓸어낸다.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전단지들을 치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 청춘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밟히다 사라졌겠구나.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쓴다. 엄마가 하던 말을 또 떠올린다. 살다 보면 사람 하나 건지는 게 전부라고. 내가 건진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면 늘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심현우. 현우는 내 고등학교 시절의 전부였다. 나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녔고 그는 그 야구부의 에이스였다.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는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질 때면 내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늘 운동장 한쪽 그늘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던 조용한 짝사랑 소녀였다. 나는 공부는 나쁘지 않았지만 튀는 성격은 아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조용히 웃고 듣는 쪽이었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떠들썩했다. 연습 끝나고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물을 마시는 현우의 옆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버틸만 했다. 야구부 애들이 단체로 매점을 들이닥칠 때면 나는 괜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몇 초를 위해 괜한 동선을 만들기도 했다. 현우는 그런 나의 마음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야구부가 시합을 나가는 날이면 나는 엄마 심부름이라고 둘러대고 먼 경기장까지 따라갔다. 응원석 맨 위에서 혼자 박수치고 속으로만 소리쳤다. 현우야 다치지만 말고 던져라. 너만 믿는다. 스카우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는 점점 더 눈부신 아이가 되어갔다. 선생님들도 그를 챙겼고 동네 어른들도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은 야구로 갈 거라고 모두가 믿었다. 나도 그랬다. 언젠가 그는 TV에 나올 것이고 나는 국밥집에서 숟가락을 놓고 그 화면을 바라보며 혼자 울 것이라고. 그런 혼자만의 상상을 하며 버텼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가 났다. 연습 경기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학교에 퍼진 소문과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였다. 어깨가 망가졌대. 야구는 이제 끝이래. 누군가는 그렇게 쉽게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후로 현우는 급속도로 학교에서 사라졌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만 들렸을 뿐 정확한 소식은 알 수 없었다. 집에 찾아가 볼 만큼 용기가 있던 것도 아니라 나는 그저 멀리서 복도 끝을 바라보다 돌아서는 일을 반복했다. 졸업식 날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 속에도 이름표에도 남아 있었지만 실제 그는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엄마의 가게 일을 돕다 자연스럽게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다.
엄마는 언젠가 내 옆에 든든한 사람이 생길 거라고 말했고, 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희미한 바람만 품고 살았다. 그러다 25의 소개로 결혼을 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었다. 성실한 척했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른 척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었다. 결혼 후 남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 큰 거짓이 되고 회사 일이 힘들다더니 사실은 도박과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서류를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위치에 내가 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엄마에게까지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혼은 쉽지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친정이 나섰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희란아, 빚은 갚으면 그만이다. 사람 잘못 만난 죄는 이제 여기서 끝내자. 나는 그 말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는 남편 대신 빚을 떠안고 가게에 더 매달리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가 되었다. 55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젊을 때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않았고 옷도 실용적인 것만 입게 되었다. 이 나이에 설렘 같은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 삶은 국밥 냄새와 뜨거운 육수와 설거지거리에 둘러싸여 조용히 흘러갈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가게 앞 도로에는 차가 몇 대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상을 닫고 문 앞에 작은 입간판을 내놓고 있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앞 도로 한복판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턱하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출근 시간대가 되면 손님들이 가게 앞에 잠깐씩 차를 세워두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길을 막은 건 처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가게 문을 조금 더 열어두고 밖으로 나갔다. 차는 번호판부터 반짝였고 누가 봐도 비싸 보였다. 차의 앞부분은 내 가게 간판을 가리듯 딱 붙어 있었다. 이러면 손님들이 가게를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나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가뜩이나 빚 갚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가게 앞까지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쩌라는 건가 싶었다.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차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꽤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차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다가 얼어붙었다. 길을 건너는 그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옛날 운동장 한가운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빛이 섞였지만 눈매와 턱선은 내 기억 속 그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심연 후였다. 나는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 문을 열려다 말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가게 간판을 스치고 문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와서 멈췄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도 잠깐 놀란 듯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을 알아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차림인지 의식하게 되었다. 편한 티셔츠에 앞치마를 하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다. 손등에는 국물과 설거지에 대인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고등학교 운동장, 응원석, 졸업식, 그리고 그 이후에 긴 공백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차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주변을 살피더니 차를 조금 더 앞으로 빼 주차선 안으로 옮겼다.
그제야 나는 굳어있던 몸을 겨우 움직여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주방으로 돌아와 냄비 뚜껑을 열었지만 국물에서 나는 냄새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현우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비싼 차, 잘 맞춰 입은 정장, 어깨에 깃든 여유. 나는 반사적으로 내 손목에 낡은 고무줄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팔에 힘줄이 드러난 내 모습이 갑자기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가게 문 위에 종이 조용히 울렸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나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손님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고개를 들자 뜻밖에도 그가 서 있었다. 심현우.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빛이 선명한 남자. 그가 내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와 지금의 내가 겹쳐 보였다. 운동장 끝에서 그를 바라보던 17살의 나와 국밥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55의 내가 한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겨우 물었다. 안에 앉으실래요? 말을 던지고 나서야 내가 너무 어색하다는 걸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자동으로 물을 내어주고 주문을 받았다. 그는 메뉴판을 한번 훑어보더니 따로 고민도 하지 않고 국밥을 시켰다. 옛날과 똑같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다. 주방으로 돌아와 국을 뜨려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다. 숟가락을 떨어뜨릴까봐 손에 힘을 더 주면서도 내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흘러갔다. 사고로 야구를 그만두고 사라졌던 날들. 내가 혼자 졸업식 강당을 떠나던 순간. 그리고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하고 끝났다고 믿었던 첫사랑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지금 가게 안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국밥을 내려놓았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번 떠먹는 동안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부르진 않았다. 나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처음 보는 손님과 가게 주인처럼 각자의 역할만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깊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다시 내 안에서 또렷하게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가게 문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 차와 창가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먹던 그 남자의 모습은 내 인생이 또 한 번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뜨거운 국밥집 한 구석에서 내 오랜 짝사랑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나는 그날 이후로 괜히 마음이 어수선했다. 국밥집은 여전히 같은 냄새를 냈고 손님들은 여전히 같은 투덜거림을 흘렸는데 그 속에서 자꾸만 심연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0수년 만에 다시 본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잘 다려진 셔츠, 복잡한 해외 번호가 뜨는 스마트폰, 허리를 곧게 세운 운동선수 특유의 실루엣. 그런데 내가 놀란 건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었다. 그가 자기를 보며 그때처럼 천천히 웃었다는 것. 마치 너를 알아본다는 눈빛처럼. 나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다. 자신은 결혼 생활의 실패와 빚더미와 가진 것 없는 현실에서 허우적대며 살았는데 그는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이 열리고 그가 다시 들어왔다. 국밥 하나 돼요? 그는 조금 멋쩍은 듯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던 손님들도 조용히 돌아보는 공기를 느낄 만큼 심장이 뛰었다. 드세요. 근데 아까처럼 대로변에 차 두시면 안 돼요. 단속 나와요. 아, 미안. 현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자세가 너무 진심이라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국밥을 내어주자 현우는 마치 오랜 떠돌이처럼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한 숟갈, 한 숟갈을 먹기 시작했다. 입맛 하나도 안 변했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손이 멈췄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건 국밥집의 맛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밥을 푸던 18살의 장일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현우 씨는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렇게 잘 나가면서 왜 다시 왔어요? 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희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돌아올 이유가 있었어. 그 말은 국밥집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낡은 형광등처럼 갑자기 내 심장을 환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 빛이 무서울 정도로 따뜻해서 희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있는 건 그런 데가 아닌데. 왜? 현우는 나지막히 물었다. 넌 잘 살고 있잖아. 희란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웃음은 금세 떨림으로 번졌다. 나? 잘 살고 있긴 무슨.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 난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 희란은 그제서야 현우 눈에 기나긴 외국 생활의 피로와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걸 보았다. 희란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 아직도 나한테 존댓말 쓰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희란의 가슴이 울컥하고 흔들렸다. 잊혀졌던 소녀의 마음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럼. 현우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예전처럼 말해도 돼? 나는 잠시, 아주 잠시 18살의 여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그렇게 해. 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희란의 삶에서 정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돌려받지 못했던 온기였다. 현우와 가까워질수록 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는 너무 반듯했고 너무 잘 나갔고 너무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 옆에 서기엔 가진 게 너무 없었다. 빛만 남은 지난 결혼도 부끄러웠고 국밥집 냄새 밴 앞치마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현우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보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어느 저녁 문을 닫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주저앉았을 때 현우가 가게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내 팔을 붙잡고 의자에 앉히고는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조용히 내 앞치마 끈을 풀어 허리 쪽을 살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혼자 다 버티려고 하냐는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도 모르게 너무 오래 버텨온 것만 같은 기분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다. 나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어딘가 기대고 싶은데 기대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울었다. 현우는 그런 날을 다독이며 기억하냐고 물었다. 고등학교 때 운동장 한쪽에서 국어책 읽던 너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그의 고백이 마치 잊고 지냈던 시간의 문을 다시 연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오래 마음속에 가두어 놓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현우는 천천히 내 얼굴을 들어올리고 부드럽게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 기대었다. 그 순간 나는 왜인지 모르게 너무 편안했다. 며칠 후 나는 가게 통장에 누군가 큰 금액을 넣어둔 걸 발견했다.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현우였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했다. 왜 이런 걸 하냐고 따지듯 물었지만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짊어진 건 빚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의 흔적일 뿐이야. 희란아, 너는 평생 혼자 책임지려고만 살았잖아. 이제는 누가 널 좀 책임져도 되잖아.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숨이 멈출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우는 국밥집 문 닫을 때까지 도와주고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우는 머뭇거리다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듯이 조심스럽지만 깊게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따뜻한 체온에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 한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우리는 두 번 다시 잃지 않을 사람을 찾은 것 같은 묘한 안도감 속에서 서로의 곁에 누워 있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희란아,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감싸며 웃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이 들어 피는 사랑이 오히려 더 단단하다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알게 되었다.